인플레를 잡기 위한 미 연준의 과감한 금리 인상이 글로벌 증시를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신간 긴축의 시대를 펴낸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고 과연 긴축의 끝이 어디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긴축의 시대, 요즘 딱 어울리는 제목 같습니다. 새로운 책을 내셨는데 정말 금융 긴축으로 모든 곳에 영향이 지금 받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긴축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계로 본다면 네. 시계가 지금 빨라지는 겁니까? 뭐 어때 이제 시작인 겁니까?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아마도 작년에도 예. 제가 22년 전망서를 냈을 때 이 예. 자리에 앉아서 22년은 긴축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근데 그때 봤을 때보다 긴축의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계가 빨리 감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말 그대로 러시아 전쟁 이후에 네.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격화되고 더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인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예. 긴축적 통화 정책 행보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긴축의 이 흐름 속에서 보면 예. 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 흐름이 22년 지금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예. 23년 중반까지 가져간다고 보면 20. 아직도 긴축적 통화 정책의 행보가 예. 초입에 해당된다. 중반까지도 안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축적 통화 정책의 초입 중반도 오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도 있는. 내년 중반 정도로 중반기까지? 현재까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 초입이라고 그러는데 네. 뭐 지금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를 뭐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네. 경기마저 죽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정책에 따라서. 네, 22년 하반기는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거의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22년 연중에서도 평균 성장률을 우리나라 성장률을 2%라고 놓고 본다면 예. 특히 1분기 경제가 나름 좋았었거든요. 근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합산해서 평균적으로 2% 성장을 한다. 이것은 역시 하반기는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물가를 잡는 이 행보가 네. 긴축적 통화 정책이 결국은 경기 침체로 만들고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형국이고 그 경기 침체가 결국 물가를 잡게 되는 그런 국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우리가 그림 그리는 그런 물가 안정이 아니라 예. 안 좋은 경제 국면에서 물가 하락을 만나는 예.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이루어져야만 결국 물가를 잡는다는 건데 자칫하다가 우리 경착륙 그러잖아요. 네. 갑작스럽게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 물건 못 팔고 서민들 어려워지고 너무 어려워지니까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른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스티커샥이에요. 스티커샷. 예, 스티커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예. 보통 이제 물건 살 때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예. 스티커가. 아, 그 그게 가격표. 가격표라는 건데 예. 소비자들이 물건 사러 갔다가 네. 랩탑 바꿔야지 하는 마음으로 샵에 갔다가 가격 보고 놀라서 소비를 멈추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는 소비가 위축됩니다. 예. 더군다나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도 없고요. 네. 또 한 가지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자기의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이자 상환하는 데 쓰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실질 소득을 줄이고 실질 소비를 줄이는 그럼 소비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면 기업들은 네. 생산 설비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거죠. 예.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말 그대로 실물 경제 충격을 가져오는 경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이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인한 이른바 긴축의 시대, 네. 이거 과거의 긴축의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점에서 좀 다른가요? 극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 자, 한미 기준금리 장기 추이를 한번 그래프를 제시해 주시면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015년 당시와 좀 비교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 예. 미국은 그때도 제로 금리를 도입했었던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2015년 12월입니다. 네. 그때 0.25%포인트 올렸어요. 그리고 언제 또 얼마 만에 한번 올렸냐면 예. 2016년 12월에 또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예. 그게 0.25%포인트예요. 0.25. 그게 합해서 0.5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2017년에 3번 인상했거든요. 예. 2018년에 4번 인상했고 그때 다 매번 0.25%포인트씩 올렸어요. 조금씩 올렸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2015년부터 긴축의 시대가 왔는데 네. 그 긴축의 행보는 물가 상승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정상화하는 경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었던 거예요. 베이비 스텝. 근데 2022년 지금은 네. 말 그대로 이례적인 물가가 우리 앞에 등장했기 때문에 예. 그 숙제를 해결하고자 긴축 행보가 가속화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예. 바로 강달러인 거죠. 아, 강한 달러. 네. 왜냐하면 미국의 긴축 행보만큼이나 다른 나라들이 같이 긴축 행보를 보이면 강달러가 굳이 유지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만큼 긴축 행보를 보일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당장 비교해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같은 속도로 긴축 행보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요. 예. 행정부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 바이든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통화 당국과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표현해 본다면 예. 바이든 입장에서도 물가라는 숙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2021년에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달러가 더 유리했을지 모릅니다.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나 2022년에는 물가가 숙제니까 강달러가 더 유리한 시대인 거죠. 아, 그렇게 그래서 되는군요. 강달러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것이 그 기조적인 변화고요. 예. 세계적으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데 유독 한국 주식이 더 하방 압력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해석이 되는 아, 거죠. 그래요. 예. 강한 달러. 미국의 2015, 16년과 다른 당시는 베이비 스텝에서 지금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강한 달러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조금 타격을 받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도 유사할 수 있겠지만 긴축의 속도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는 역시 고물가 때문인 것이.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은행 우리 금통위가 7월 13일 네, 다음 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네. 속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함께 연준을 따라가서 빅스텝 뭐 할까요? 만약에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는다면 예.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만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까지, 울트라 스텝까지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빅스텝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0.5%포인트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속도보다는 느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해도 미국보다 늦다. 그렇죠. 이 지금 긴축의 시대에 방금 그 강한 달러 현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자산 간의 돈의 흐름은 긴축의 시대에는 어떻게 이게 바뀌는 겁니까? 네. 제가 작년에도 22년 전망서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어쨌든 우리 시대는 긴축의 시대로 전환된다. 러시아 전쟁이 있기 전부터 그런 변화는 이미 그림 그리고 있었다. 근데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초인플레가 나왔고 초긴축이 나온 거라고 보시는데 예. 중요한 것은 예. 긴축의 시대는 돈의 금리를 올리는 시대잖아요. 쉽게 예, 말하면. 그렇죠.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시대죠. 예. 반대로 제로금리 시대 때 네. 제로금리 때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였죠. 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자산 버블이었죠. 자산 버블. 주식, 부동산, 부동산. 모든 것 가치가 자산 가치가 폭등했었죠. 예. 그럼 그 이후에는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 기조가 전환되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강해지고 자산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디 일희일비하지 말자. 어제 주가 오르고 어제 떨어지고 또 오늘 다시 오르고 이런 현상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 22년 시대 자체를 규명한다면 예. 긴축의 시대이니까 예. 긴축의 시대에 걸맞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단적인 증거가 예. 여러분 10만 전자 바라볼 때 삼성전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5만 전자.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기간 동안
뭘 잘못했습니까? 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예. 삼성전자는 매번 역대 실적, 계속 실적이 기대 가치도 괜찮고요. 굉장히 높였죠. 예, 뭐 예. TSMC를 따로잡는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행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삼성전자의 수익 구조나 재무 상태가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럼요. 역대 영업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예. 최대 실적이. 예. 그러면 이게 왜 떨어졌는지를 본다면 매크로인 거죠. 이때는 제로금리로 떨어뜨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일 때, 완화의 시대일 때 10만 전자 본다 이런 흐름이었고요. 예. 지금은 5만 전자로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주식 차트만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예. 이 긴축의 시대에서 야기되는 모든 자산 가치가 그냥 동시에 하락하는 그런 추세라고 규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긴축의 시대에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면 자산 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뭐 한사코 떨어질 수는 또 없을 테고 네. 이 긴축이 아까 내년 중반까지는 갈 수 있다는데 네. 그러면 그 정도쯤은 그에 미리 앞서서 무슨 자산 가치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실물 경제 충격은 23년에 더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무경의 충격이 예, 22년 하반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23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숙제는 달라지죠. 예. 물가 문제는 해소되지만 경기 부양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금리가 23년 중반에 고점에 다다르면 어느 시점을 맞이하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선행하잖아요. 6개월 정도. 그런 그림을 예. 이미부터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이미 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예. 돈의 이동이 첫 번째가 현금성 자산인 거예요. 현금성 자산으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돈의 이동이 바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이에요. 강달러니까. 아, 강한 달러니까. 그렇죠. 네. 신흥국에 투자해봐야 그 돈 얼마 안 되니까 달러로 바꾸면. 예. 그러니까 돈의 이동 이 두 가지 돈의 이 대이동 속에서 한국이나 신흥국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실물 경제 충격은 23년이지만 예.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22년 말. 네. 그러니까 12월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물론 주가가 여기보다 더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안 좋은 국면이 22년 말까지 계속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의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어느 시점까지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실무 경제 충격, 그에 앞서서 또 이 자본 흐름의 변화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 경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금리 올리니까 부동산 시장도 증시처럼 똑같이 이렇게 많은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까? 예, 부동산 매매 가격은 이미 조정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예. 이 숫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예. 중인 건데요. 이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작년에도 상승세가 매우 크게 둔화될 것이다라고 제 전망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더 가속화된 거죠. 둔화가 아니라 떨어지기까지 하는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긴축 속도가 그때보다 더 빨리 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의 흐름은 예. 실물 경제와 상당 부분 동행합니다. 실물 경제와 예, 그러니까 주식 가치는 상대적으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 경제는 예. 여러분 지금 부동산 안 좋을 것 같아 하고 이 공인중개사무소에 내놓으면 예. 바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 부동산 거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실제 그 시중금리입니다. 시중금리. 그럼 시중금리의 고점도 23년 중반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 왜냐하면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가 시중금리니까 그렇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알파가 제로라고 해도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높은 이자 부담을 부담을 안고서 주택을 구매할까? 그 주택 구매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네. 23년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조정될 수 있다. 가격 하락률이 그럴 지금 수 있다. 현재는 약 주간 예.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네. 마이너스 0.01%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럴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 실물 경제와 같은 흐름을 부동산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긴축의 시대를 펴낸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